그런데 시보라는 게 그냥 항생제만 먹는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치료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일이 없겠죠. 오늘은 시보를 회복시키기 위해 명치한 체원장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치한 체원장입니다. 초장내 세균 과증 직증 시보에 대한 영상을 연재해서 올리던 중입니다. 시보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병원도 많지는 않지만 시보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기존의 시보 치료법으로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도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본적인 시보 치료 프로토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명쾌한 체원장의 특별한 치료 비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병원에 가서 시보 진단을 받으시면 항생제로는 노르믹스, 리팍시민이죠. 천연항생제로는 베르베린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항생제를 먹었는데 안 나아요.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는 효과를 봤었는데 항생제를 끊으니 또 재발해요. 항생제를 처음 먹었을 때는 효과가 있다 싶었는데 끊고 나서 악화돼서 다시 먹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는 항생제를 먹는 동안 온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효과도 못 보고 몸만 더 나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항생제 복용에 대한 각종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게 그냥 항생제만 먹는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치료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일이 없겠죠. 설령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항생제라는 건 평생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고 엄연히 항생제 부작용도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항생제만 복용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보 셀프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보 환자는 개개인이 모두 유니크합니다. 어떤 틀에 넣고 규정 짓는 게 무척 어렵고 식이요법도 개개인이 모두 다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다면 치료도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항생제만 먹고 계셨던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던 중이었는데 명치한 체원장이 제안한 프로토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생제를 먹기 전에 혹은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어떤 시도가 가능한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시보를 낫게 하려면 시보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미 시보의 원인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단 하루 만에 시보로 악화될 수 있는 위험순위 1순위로 지적했던 것이 바로 병원성 세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런데 식중독 이후로 시보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진작에 식중독은 치료를 받고 다 나았잖아요. 식중독에 관해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병원성 세균 감염에 의해서 장내 세균총 균형이 망가진 후에 전혀 복구되지 않는 장 상태 자체를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영상으로 공개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러 명쾌한 체원장을 직접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보를 회복시키기 위해 명쾌한 체원장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했던 시보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시보 환자분이 스스로 호전시킬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돼서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하는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산 분비 부족과 장내 소화 요소의 부족으로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세균이 증식하고 이것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여 통증과 각종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면 호전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보 셀프 치료 2개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시보의 원인을 개선해보는 해결책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시보의 셀프 치료 프로그램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의 목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된 상태라면 장 내의 음식 찌꺼기와 박테리아가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박테리아가 장 내에 자리를 잡고 군집을 형성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 세균들이 소화되지 않은 당류나 섬유질을 발효시켜 가스를 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동운동을 자극해서 음식과 박테리아를 소장에서 대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프로키네틱스, 즉 장운동 촉진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는 약초가 바로 진저, 생강입니다. 알약 형태로도 시판대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비형이든 설사형이든 혼합형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복용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변비형 시보, 메탄 시보의 경우에는 알로에를 추가해서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생강과 알로에 모두 취침 전에 먹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영양제로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내의 수분 투과성을 증가시켜 대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역시 취침 전에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신경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고마그네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함부로 마그네슘 완화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완화제이니 단순히 생각하면 설사형은 먹지 말고 변비형이나 혼합형 CBO에만 먹어야 하는가 생각이 되시겠지만 마그네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효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하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릴렉스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복통이나 경련을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사형 CBO에도 생강과 같이 소량을 같이 먹어줍니다. 변비형이나 혼합형의 경우에는 생강과 알로에 마그네슘을 같이 사용하면서 신체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혹은 못 견딜 만큼 불쾌한 느낌이 심하지 않은지 관찰하면서 확인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첫 한 주 동안 장운동 촉진제를 복용해 봤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좋은 신호고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도 좋습니다. 혹시나 아주 불쾌함이 심했다면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둘째 주의 목표는 식습관을 바꿔서 연동 운동을 더 자극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장의 연동 운동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밀 스페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연동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장을 청소할 시간을 더욱 늘려주는 것입니다. 식사 간격은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띄워주시고 특히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은 최소 12시간 정도로 띄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간헐적 단식이 가능하시다면 아예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먹지 않고 참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배에서 최대한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는 시기를 일주일로 잡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단계에서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장이 스스로 연동 운동을 하는 것이 통증을 일으킬 정도로 장의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된 상태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장 상태가 나빠진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복부를 핫팩이나 온찜질로 언제나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복부 마사지나 운동을 통해서 물리적인 자극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일주일간 유지한 후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주의 목표는 소화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가스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연동 운동을 좋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트림이 많이 올라온다면 그 이유는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산 부족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고 그것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돼서 발효돼서 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소화 효소를 사용해 봅니다. 오담즙이나 저담즙, 백두구, 사인, 산사열매, 정향, 신곡, 개내금 등 소화 효소 성분이 들어있는 한약재는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명쾌한 체원장이 한약 복용을 권하려나 싶지만 제 개인적으로 시보 환자분들에게는 한약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탕약이나 환약 형태의 한약에는 녹말이나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류 한약이나 다른 형태로 조제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알러지가 심한 분들에게는 한약 자체도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산이 부족하다면 위산 자체를 알약으로 드시는 것이 무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위산 알약이 아니더라도 발효 감식초나 레몬즙 혹은 애플사이다 식초 등을 식사 직전이나 식후에 같이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산이나 식초, 레몬즙 등을 먹고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다면 그런 경우는 위산 부족이 아니란 뜻입니다. 굳이 위산이나 식초를 드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 위산을 먹었는데 너무 속이 쓸려서 가라앉지 않으면 조금 음식을 더 먹어서 위산을 희석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를 4분의 1티스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셔주면 중화됩니다. 그리고 위산, 즉 비테인 HCl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으니 바로 엔자임, 소화효소입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황소의 담즙이나 판크레아틴,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나 파파야의 파파인,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신 등을 말합니다. 시중에서는 엔자임 혹은 소화효소제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식사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식사하기 5분 전에 혹은 30분 전에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복용할 때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괜찮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소화가 더 잘 되고 가스와 팽만감이 줄어들기를 기대했건만 오히려 신체의 불편감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 바로 위산이나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위산과 소화효소가 섞이는 경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시보의 자가치료 프로토콜을 온전히 진행하는 게 무척 힘들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무척 많다는 겁니다. 알러지 초진 검사로 시보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소화기관에서 분비된 위산이나 소화효소의 알러지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위산이나 소화효소를 먹고 더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가치료는 어렵고요. 기초 영양소의 알러지를 체크하고 애시드, 위산이나 베이스, 장 소화액의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소화기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시길 권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네 번째 주의 목표는 실질적인 15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5 식단은 곧 로우 포드맵, 저포드맵 식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15 다이어트 핵심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15 박테리아의 먹이가 돼서 가스를 발생시킬 확률이 있는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알코올, 즉 포드맵을 식단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식이요법을 설명하려고 보니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포드맵 식단과 관련한 15 다이어트의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5 셀프 치료 2개월 프로그램 중에 3주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요. 3주가 지나기 전에 꼭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그 사이에 미리 실천해 보시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